손소독제와 손세정제, 이름은 비슷하지만 주요 성분과 성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손세정제는 효능과 효과를 표시할 수 없는 화장품 종류로 소듐 클로라이드나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가 주성분인 반면, 손소독제는 젤 타입의 의약 외품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의약외품 전문 제조회사의 한 수석 연구원의 발언에 따르면 손소독제의 이상적인 알코올 함량은 54에서 62%.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일반적으로 알코올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살균 능력이 뛰어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에탄올의 경우 95% 이상의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살균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탄올의 살균 작용은 세균막의 단백질을 녹여서 세포의 핵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농도가 95%를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세균의 세포막을 단단하게 해 에탄올의 침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한국에서는 식약처가 의약외품 표준 제조 기준에 따라서 손소독제를 판매하려면 에탄올 함량 54.7%에서 70% 사이를 충족해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에탄올 함량이 떨어지는 제품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이렇게 식약처의 엄격한 기준과 정부의 강력한 단속, 그리고 한국 기업들의 높은 생산 퀄리티 덕분에 한국산 손소독제는 한국산 진단키트만큼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0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한국산 진단키트는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수출하고 있고, 한국산 의료용 방진복은 32,573%, 외과용 라텍스 장갑은 7,313%, 한국의 손소독제 수출은 7,755.8%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만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랍지만 한국이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인 점과 코로나19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성장이죠. 자, 그런데 최근 전 세계가 극찬하며 번호표까지 뽑고 서로 사겠다 난리인 한국산 제품 때문에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 제품 때문인데요. 일본의 한 화장품 수입업체가 한국에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알코올 농도 5에서 30%짜리 손세정제를 수입해 일본에서 판매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일본 업체가 허위로 여기 알코올 농도 71%라고 기재해 일본 국민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식약처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알코올 함량이 54.7%에서 70% 사이이어야 하는데, 일본 업체가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손세정제를 한국에서 산 다음에 이렇게 일본어로 허위 광고를 한 것이죠. 결국 일본 소비자들이 일본 소비자청에 고발했고, 문제의 일본 회사는 제3기관에 해당 제품에 대한 알코올 함량 분석을 의뢰하자 농도가 5에서 30%라는 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점은 이 문제의 일본 회사가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한국으로 향하도록 잘못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일본 회사 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한국 기업의 제안으로 이 제품을 수입했고 라벨에 표시한 내용도 함께 결정했다, 이 제품을 구매한 일본 국민 여러분들께 큰 피해를 입혀 사과드린다, 전량 회수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일본 회사는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화장품 회사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성분표를 받아 알코올 함량을 71%라 기재했다 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한국산 제품은 손소독제가 아닌 손세정제로, 해당 한국 회사가 한국에서 생산할 때 애초에 알코올 함량을 62%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본 회사의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는 뜻이죠. 코로나19 사태 초창기부터 정부 차원에서의 강력한 사재기 금지 제도를 구축한 한국에서는 4,000원에 불과한 300ml짜리 손소독제 하나가 사재기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최대 45,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도 전세계 언론들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IT로 무장한 한국이 오프라인 서류 작업에 매달리는 일본을 이겼다 라는 제목과 함께 서울에 사는 57세 트럭 운전사 이종철 씨가 한국 정부로부터 4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기까지는 1분도 걸리지 않았다. 280만 가구는 신청서도 없이 자동적으로 은행 계좌에 송금받았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10만엔의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수백 명의 도쿄 주민들이 세타가야의 한 관공서 밖에서 몇 시간 동안 줄을 섰다 라며 일본의 한 여성은 현재 일본에 얼마나 구식 정부 정책과 행정이 있는지 제대로 깨달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각각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 같은 날 추가 예산을 승인받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중앙정부보다 지역정부가 현금을 지불하기 위해 더 빨리 행동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의 유사한 점은 여기서 끝났다. 한국에서는 5월 19일 이미 전체 가구의 80%가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일본은 아직 은행 계좌에 실제로 돈이 입금된 것은 겨우 19%에 불과했다. 라며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광대역 통신망과 무선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술 업체들의 본거지가 바로 한국이다. 지난 10일 일본 아베 총리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주요 7개국 공동성명 발표를 일본이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일본에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일본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규칙을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 정면 충돌을 피하고 강경 메시지는 피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 일본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에 동참하라는 여러 나라의 제안을 받았으나 불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홍콩보안법 도입을 비판하며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전에 참여 의사를 물밑에서 타진받았으나 동참을 거부했다고 관계 당국자가 밝힌 바 있습니다. 결국 영국과 캐나다가 주도한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참여하지 않은 채 4개국 명의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일본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성명에 기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일본이 이제 와서 홍콩보안법 공동성명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한 것인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G7의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 등 회원들을 초대하겠다고 하자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근 일본의 움직임을 보며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혐한에서 혐중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율은 20%대로 추락하며 정권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이 자신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왔던 것이 혐한이었습니다. 일본 내 한국에 대해서 비판과 논란을 일으켜 그동안 4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며 또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한 도구로 삼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감행한 수출규제나 강제징용 판결과 독도 문제 등으로 끊임없이 한국 때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전략이 먹히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결과 일본에는 무서운 후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한국에서 일본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인해 일본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소재가 수출 규제되자 한국에서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 나섰고 오히려 일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나오며 미국까지 나서서 일본에 대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충돌하는 것은 지지율을 높이기에는 좋았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은 전세계의 모델이 되었고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선진국가들을 도우며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연이은 스캔들과 이번 감염병에 대한 부실 대처로 여론이 악화되었음에도 한국에 대해 더욱 갈등을 높였으나 지지율은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은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싸워서는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국이 최근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매각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자 일본은 두 자릿수 보복을 준비한다고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 더 이상 한국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본 수출 규제도 힘을 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두 자릿수 보복을 하겠다는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 10일 새로운 보도를 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협력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납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베는 최초 정치에 입문할 때 일본인 납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베가 정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아베는 집권 이후에도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치 사건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려진 요코다 메구미의 아버지가 지난 5일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아베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납치 문제를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정말로 뼈아프고 죄송하다고 사죄했습니다. 결국 아베는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한국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납북 문제에서만큼은 한국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금 정권을 지키기 위해 추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택한 것은 혐중입니다.
중국은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았던 한국과 달리 크게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게는 지지하는 편이 많아 더 이상 맞서 싸우면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지만 중국에겐 감염병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등진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열에 합류하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보다는 중국을 때리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 정면으로 충돌할 때 일본이 감당해야 할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과 함께 비난 성명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이미 강한 보복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상이 된 것은 호주였습니다. 호주는 2018년 자국의 5G 사업에 화해를 배제시키고 감염병의 기원조사가 중요하다며 중국이 밝힌 것과는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반발하며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호주 소고기와 와인의 수입을 중단하고 보리에 대한 고유 관세를 매겼습니다. 또한 호주로 가는 중국 유학생과 관광객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8일 호주 농가들의 호주산 곡물에 대규모 관세를 때린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고객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은 2018년에서 2019년 호주 전체 수출의 26%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주 내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호주 경제의 다각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섣불리 대중 의존도를 낮추다가 중국 시장을 경쟁국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못지않게 중국과 대척점이 서 있는 것이 영국입니다. 원래 영국은 미국의 반대에도 중국의 화해를 고집했으나 감염병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물으며 지난 1월 화해를 고위험 사업자로 지정하고 5G 통신망 사업 참여를 35%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화해를 제재하라는 미국 정부와 영국 의회 압력이 커지자 영국에서 사업 참여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냈습니다.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영국이 화해를 벌일 경우 중국 기업이 영국의 원자력 발전소와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7일 선데이 타임스에 따르면 류 대사는 화해에 대한 영국의 결정에 영국이 중국에 진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본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부터 시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믿을만한 5G 통신망 구축까지 영국이 필요한 모든 것을 미국이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중국에 협박당하는 동맹국들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의 보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데 부담이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보복은 더 뼈아플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의 보복은 일본을 향할 수도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자 발간한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나 액정 표시화면 생산에 필수적인 히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전세계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하는 상황에서 일본에겐 치명타였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만약 히토류 중단이 장기간 일어난다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소연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고 백기투항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지만 아직도 중국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게 중국은 1위의 수출국이고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의 수출 상품 1위인 자동차는 중국에서 판매량이 최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제품들을 중국의 거대 시장에 팔고 있는 일본에게는 중국이 보복을 다시 감행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이미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로 예상되면서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오히려 아베 정권은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이를 우려하고 피하려고 해야 하지만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이 중국의 경제 보복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시각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베가 급한 것은 일본 경제에 대한 걱정보다는 급격히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온다고 해도 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난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해서 자신들의 경제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음에도 당시의 아베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간 바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국이 아닌 중국입니다. 중국이 경제보복을 해와 일부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는다면 감염병 사태 이후 추락하는 일본 경제의 피해를 일정 부분 중국의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협중 정서를 키워서 다시금 자신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보고서가 일본 우익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생각구 열도를 둘러싸